132페이지인데 요거 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 먼저 보고 보도록 하죠. 134페이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관리계획 내용요 6번에 나오는 거 134페이지.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래서 지금은 용도구역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까 봤던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렇게.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요렇게 잘랐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역이라는 거는 용도구역의 일종이니까 용도구역 할 때 구역을 말하는 거고 규제를 최소화해 줍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요 입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입지가 여기 어디라고 했습니까? 구도심. 원도심 내지는 구도심. 즉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20년, 30년 전부터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인데 개발이 예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지역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 지역을 다시 살려보자라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들은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구도심, 원래 도심지 역할을 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어야 하는데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될 수 없는 지역들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이제 막 택지 조성해가지고 개발 시작하는 곳들은 구도심이 아니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의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134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거기다가 밑줄을 해놨죠.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5군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원래 도심지 역할을 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 예전에 개발된 곳인데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제도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데인지 보면 1번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이 도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두 번째,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 다음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그런데 상업지역은 안 돼? 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다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 빼고 나머지는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에 따른 밑줄 도시경제기반형. 여기 이제 기출문제에 근린 재생형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그 법에 가면은 이 도시재생 지역들을 2개로 분류를 합니다. 거기 나오는 도시경제기반형 요거 하나랑 근린재생형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는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을 육성하는 거니까 근린재생형 요거는 지역 각각의 주거지역이라든지 요 주변 지역에 근린지역들을 재생하는 거고 요건 아니고 여기는 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시경제기반형 이렇게 도시경제기반형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처음 나올 때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나오는 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근린재생형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러한 지역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먼저 어디를 개발할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어떠한 규제들을 완화할지
행위 제한은 계획을 수립해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어떻게 하죠? 다시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즉 입안, 다음에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 여기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입안, 그 다음에 결정, 고시라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뭐 입안하기 전에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입안하고 나면은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아까 밑줄 쳤던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고 계획 수립도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국장만 했었습니다. 국장만 했었는데 지금은 국장뿐만 아니라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그래서 지금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만 지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국장이 아니라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겠죠.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답변을 주는 기간이 대부분이 앞에서는 30일입니다. 30일. 그거 30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30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 아주 특이한 거예요. 10일.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거의 2주 정도 주는 겁니다. 10일. 그 다음에 여기 계획 수립할 때도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안에 답변을 줍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답변 주는 기간이 10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규제를 최소화해 주는 거니까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내지는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내지는 대지 조성 기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예술지능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미술작품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작년이 아니라 1, 2월 달에. 그때 요새 지어지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에 가보면은 꼭 있는 게 건물 로비라든지 뭐 현관에 그 조각품이나 유화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건물주들이 뭐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그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규정. 그 다음에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건축법에 가면은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 건축법 규정을 완화를 해가지고 좀 특이한 형태의 건물들이 지어지게끔 좀 폼나는 지역으로 만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이런 거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죠. 지정이 되는 순간 여기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지정할 필요도 없이 간주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규정들을 완화해 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책을 읽고 나중에 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자, 그래서 135페이지에 거기 2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요거 뭐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뭐 1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이거 건축 제한이라고 말씀드렸죠. 건축 제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세 번째는 뭐 기반 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따른 다른 법률 적용의 특례라든지 다른 법률 규정의 적용 완화, 배제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아니면은 뭐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고려사항은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니까 지워버리시고. 4번 건축 제한 완화 및 비용 부담. 자, 여기가 아주 오래된 철도 역사입니다. 철도 역사 내지는 버스 터미널, 시외 버스 터미널 같은데 주변에 가보면은 이러한 지역들 대충 감이 오십니까? 그 우리 타짜 영화 같은데 보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타짜 영화 같은데 그 사기치고 이제 목욕탕에서 도박하다가 이제 도망가려고 대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이 되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런 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철도 역사 주변에 낙후된 지역인데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는 바람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로소득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러한 불로소득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이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는 바람에 토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간 만큼 니네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좀 부담하라는 거죠. 대신에 토지 가격이 1억 올라갔는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2억 내라면은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니까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안에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무조건 막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뭐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완화해주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개발 사업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밑줄,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니까. 다만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밑줄,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괄호 띄워놓고,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죠. 자, 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거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0일 동그라미 10일.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의제 제한 이런 것들인데, 자 보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 할 때 맨 처음에 뭐 하죠? 도시개발 사업 할 때 개발계획 만들어야죠. 개발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뭐 만듭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이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겠죠? 실시계획 인가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뭐 다 까먹네, 다 까먹어. 지정권자. 개발법에서는 싹 다 지정권자가 한다고 했죠. 지정권자가 이 말. 자, 실시계획에 작성해가지고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죠. 그러면은 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가 실시계획의 내용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의제해 줍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고시가 되면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의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가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의제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밑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거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의제가 안 되니까 반드시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다른 법률에서 의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가로 2번 기준 누가 정합니까? 기준. 네, 국장이. 그 다음에 7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나오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밑줄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밑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줄지에 관한 내용은 요거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계획을 통해서. 계획으로 행위 제한합니다. 계획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의 특례에 나오죠. 적용 배제 규정. 요거 세 가지.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 할 수 있다미죠. 안 하는 거 아니고 아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 세 번째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용 완화 규정. 요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의제 규정 나오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뭘로 봐주죠? 밑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안 한 거 하나 있죠? 여기 앞에 페이지 137페이지에 2번 요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 입안, 결정, 고시하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요때 심의할 때 자, 원래 관리계획 결정할 때 심의는 어디에 심의를 거치죠? 중앙 내지는 지방, 그 뒤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근데 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보니까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안에 보니까 문화재가 있어서 거기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데서 행위 제한을 완화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랑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내지는 문화재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합니다. 공동심의.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안에 보니까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지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규제를 완화해 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내지는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개최하고 완화해 줄지 말지 여부는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완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완화 여부를. 자, 보자. 한번. 2번 137페이지 맨 밑에 2번.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원래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근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위원회와 밑줄 네 번째 줄에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밑줄 완화 여부. 완화해 줄지 말지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완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완화해 줄지 말지. 그래서 어떤 데냐면은 그 박스 안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지는 그 2번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해 줄지 말지 요거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완화할지 말지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완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이 용도구역. 자, 뒤로 넘기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132페이지 요거 안 하고 왔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크게 5가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원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도심지에다가 지정을 하고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그 지역을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먼저 지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계획 수립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0일. 그 다음에 뭐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도 하고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계획 수립도 합니다. 국장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국장만 하는 거 아니고 관리계획 결정권자,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미술작품의 설치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뭘로 지정된 것으로 봐줍니까?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심의를 거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개최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든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 요 5번. 5절, 이렇게 되죠. 5절.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요거는 1, 2월 달에 안 했어. 자,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요럴 때는 첫 번째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은 면적을 고려해서 가중평균합니다. 가중평균. 단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기준은 33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기준이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바뀝니다. 자, 밑줄 치워보죠. 밑줄 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밑줄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네, 동그라미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근데 가로 안에 밑줄 쭉 갑니다.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660 동그라미. 경우 전체 대지의 밑줄 건폐율 및 용적률, 거기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즉 면적을 고려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밑줄 가중평균 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에 밑줄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밑줄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 칠판 전체를 하나의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용도 지역을. 여기는 주거 지역, 여기는 상업 지역. 이렇게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쪽은 주거 지역이고 이쪽은 상업 지역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때 필요한 게 뭐죠? 자가 필요합니다. 자가. 진짜 농담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데, 자가 없이 끊는 사람 임의대로 끊는다면은 쭉 꺼져. 근데 토지가 이렇게 이런 토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베프 땅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자, 그러면은 이걸 끄면서 야, 그거 내 친구 땅인데 상업지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꺼다가 원수의 땅이 있는 원수의 땅이. 야, 거기 안 돼, 거기 안 돼. 그러면 이걸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고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대고 쭉 끄어버리니까 토지가 이렇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이런 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토지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게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자,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토지를 그대로 이렇게 놔둬가지고 이 대지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그래서 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뭐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1000제곱미터를 전체를 쓸 수 있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나누면 됩니다. 분필해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따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따로 쓰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근데 나는 분필해서 700, 300, 이걸 700제곱미터, 여기를 3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700제곱미터고 300제곱미터인데 이거를 700제곱미터 따로 300제곱미터 따로 쓰는 게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걸 다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게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려면은 이걸 나눠서 쓰면 됩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따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따로 분필해가지고 나눠서 쓰면 되는데 나는 꼭 1000제곱미터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럴 때 이 1000제곱미터를 한꺼번에 쓸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건축 제한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보면은 대지가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죠. 그러면서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상업지역이고 면적이 300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면적이 300제곱미터니까 지금 330제곱미터 이하 맞습니까? 네. 가장 작은 부분이 상업지역이면서 이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럴 때 지금 대전제를 충족했죠. 이럴 때는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여기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가장 작은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이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거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토지는 나눠서 쓰는 게 차라리 낫겠죠. 나눠서. 근데 이게 바꿔버리면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이건 대박이죠. 주거지역에다가 원래 용도는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300제곱미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지를 첫 번째 방법은 나눠서 쓰는 건데 나눠서 쓰기 싫고 내가 한꺼번에 쓰겠다 라고 할 때 대지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럴 때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 즉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나눠서 쓰지 않는 한 1000제곱미터 쓸 때는 이 300제곱미터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은 가중평균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40%라고 가정하고 용적률은 2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 용적률은 5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면적을 고려해서 가중평균을 하는데 구하는 공식이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그거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여기서 쓸 수 있는 건축 면적, 여기서 쓸 수 있는 건축 면적을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쓸 수 있는 연면적, 여기서 쓸 수 있는 연면적을 구해서 더하면은 전체 대지에서 쓸 수 있는 건축 면적이랑 연면적이 나오겠죠. 그걸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전체 대지의 전체 1000제곱미터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폐율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니까, 자, 여기서 건폐율을 줬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700. 이니까 이 주거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건폐율, 대지 면적 나왔으니까 건축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건축 면적. 자, 700제곱미터의 40%까지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으니까 이 지역, 주거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건축 면적은 얼마입니까? 280제곱미터. 280제곱미터. 그 다음에, 자,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니까 상업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건축 면적은 210제곱미터. 이거 더하면 490제곱미터죠? 자, 이 지금 나와 있는 490제곱미터는 1000제곱미터에 대한 건축 면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490이니까 전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다가 490 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전체 1000제곱미터에 대한 건폐율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49%. 49%. 요게 이 49%가 내가 1000제곱미터 전체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건폐율입니다. 용적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용적률이 200%라는 거는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주거지역에서 쓸 수 있는 연면적은 700의 2배니까 1400 제곱미터. 이게 주거지역에서 쓸 수 있는 연면적.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300제곱미터의 몇 배입니까? 5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얼마? 1500 제곱미터만큼을 상업지역에서 쓸 수 있는 연면적입니다. 그럼 이걸 두 개 더하면은 2900이 나오죠. 이 2900이라는 숫자는 전체 1000제곱미터에 대한 쓸 수 있는 연면적. 그럼 이걸 전체 대지 면적 1000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전체 대지 1000에 대한 용적률이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290%. 이게 전체 대지에 대한 용적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구했는데 어디에 구멍을 내놓을지는 모릅니다. 뭐 이거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X를 쳐놓고 이 대지 면적 나머지 조건들은 다 주는 겁니다. 주거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건축 면적이 28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어디에 빈칸을 만들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계산 문제 나오면은 뭐 가중평균 한다라고 돼 있는데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서 전체 대지 면적인 10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은 전체 1000제곱미터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법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게 추세긴 한데 이런 계산 문제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아마 뒤에 기출 문제, 연습 문제가 있으려나? 계산 문제는 연습 문제가 없는데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각각 구해서 더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각각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빈칸을 만들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구하는 공식에다가 딱딱 주어진 조건들 넣어가지고 뭐 빈칸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한다는 거. 자, 다시. 자,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죠?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럴 때 건축 제한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즉 여기는 상업지역이 가장 작은 부분이고 상업지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 300제곱미터는 상업지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흡수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근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중평균합니다. 가중평균.
근데 뭐 글로 나왔을 때는 가중평균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계산 문제로 혹시 나왔다 이럴 때는 각각 구해서 이걸 더해가지고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전체 대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학개론 계산 문제도 절대 안 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가볍게. 근데 학개론 계산 문제 쉬운 거 정도 내가 풀 수 있다. 이거 할만하죠. 이건 뭐 쉽죠. 이건 학개론 계산 문제에 비하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도로변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660.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 보통의 상업지역들이 이런 우리 로데오 거리 같이 이런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블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주택가에 가보면은 상업지역들은 대부분 큰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쭉 지정이 됩니다. 주택가에 있는 거. 그러면은 띠 모양으로 이 상업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 그 뒤쪽에 가면 이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까지.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보죠. 도로변을 따라서 쭉 띠 모양으로 지금 상업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도로 따라서 상업지역이 이렇게 쭉 띠 모양으로 지정이 돼 있죠. 요런 데서 토지가 요런 게 이렇게. 여기도 전체 대지 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가정을 하고, 주거지역에 400제곱미터, 상업지역에 600제곱미터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자, 도로변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 이렇게 길게 상업지역이 지정이 돼 있을 때는 기준이 얼마로 바뀌죠? 660.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거지역 400제곱미터죠? 그리고 이게 660제곱미터 이하 맞습니까? 네. 자, 원칙대로 가려면은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도로변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는 기준이 660제곱미터로 바뀌니까 가장 작은 부분이 660제곱미터 이하 맞죠? 그럴 때는 건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즉 상업지역으로 흡수해서 쓰는 겁니다. 이 400제곱미터를. 이런 땅은 대박이죠. 이런 땅. 그러니까 400제곱미터 원래 주거지역인데 이걸 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바뀌어만 됐구나. 이 숫자가 바뀌면 상업지역에 속한 부분은 400이고 이게 600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이러한 상업지역은 가치가 없는 땅이죠. 잘라서 써야겠죠. 잘라서 400제곱미터 잘라서. 이게 상업지역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주거지역으로 흡수해서 쓰니까. 이런 것들.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꼬마 빌딩 투자하고 이런 거 많죠. 이거 쓰는 거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600, 400. 자, 도로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빌딩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있는 조그마한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하죠. 이런 것들. 여기 있는 빌딩을 매입을 하고 나서 이면도로에 있는 자그마한 꼬마 빌딩을 매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그러면은 이면도로가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업지역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은 이면도로가 바로 주거지역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샀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빌딩을 사는 겁니다. 이걸 사가지고 합의를 해버리면은 뒤에 있는 토지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해버리면은 앞에 이런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싹 다 내가 빌딩으로 활용하고 뒤에 공간은 주차장 이런 걸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이런 토지의 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게 꼬마 빌딩 투자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럼 하고 싶죠. 근데 이 앞에 빌딩을 살 돈이 없죠. 알고는 있는데 이론은 빠삭한데 돈이 없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면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살 때 보면은 이런 토지들 내가 합의를 할 수 있으면은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이면도로에 있는 이런 토지들을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이니까 토지를 막 후려쳐가지고 깎아서 싸는 겁니다. 사가지고 이거 합의를 해버리면은 뒤에 있는 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활용이 되니까, 이 토지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뒤에 있는 토지가.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원래 이제 앞쪽에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만 활용하던 사람도 상업지역에 이 비싼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뒤에 토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은 앞에 있는 토지의 가치도 당연히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토지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건축 제한은 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중평균 하는데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는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다만 도로변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이 얼마로 바뀌죠? 660. 야, 상업지역도 660제곱미터 이하잖아.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가장 작은 부분이 660제곱미터 이하인지 330제곱미터 이하인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부분만. 이런 것들. 요게 원칙적인 규정. 그 다음에 133페이지 예외에 나오죠. 예외. 그 2번이랑 그 큰 2번에 있는 동그란 그 원칙 요거를 묶어야 되는데,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3번.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고도지구. 이럴 때는 건물이랑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4번. 건물이 자, 또 왜지라노 하지 마시고 이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방화지구. 이럴 때는 아마 책에는 그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 책에 그 2번의 원칙에서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전부가 뭡니까? 그 전부가 건물 전부입니다. 건물 전부. 자, 고도지구는 건물이나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건물 전부, 그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그게 이제 예외 있는 거.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주거지역이고 여기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의 토지에 고도지구가 지정이 됐다라고 해보죠. 고도지구. 자, 그리고 지금 뭐가 걸쳐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걸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업지역에 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요 대지에 짓는 건물이 고도지구랑 고도지구가 아닌 곳에 걸쳐 있는 거죠. 이럴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청와대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는 건물의 고도 제한을 받겠죠. 근데 요까지가 딱 고도지구랍니다. 그러면은 고도지구 안에 속하는 부분은 딱 5층까지만 짓고 이 선 하나 넘고 나서 이 부분에는 막 60층, 70층 지어도 될까요? 여기나 그게 거겠죠.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속할 때 건물이 고도지구랑 고도지구가 아닌 곳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건물이랑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 고도지구가 아닌 부분도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는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상업지역에 방화지구가 지정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뭐가 걸쳐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걸쳐 있어요. 건물이 방화지구랑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뭐에 대해서? 그 전부니까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단, 방화지구랑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 부분은 방화지구가 아니죠. 이 부분의 경계가 이렇게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으로. 이럴 때는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구획이 되어 있으니까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땅은 불에 안 타니까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을 때는 방화지구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연소의 위험이 방화벽으로 인해서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이게 건물이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건물이 걸쳐 있는 경우. 그래서 저기 표시해둔 대로 그대로 밑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맨 예외. 맨 앞에 건물이 동그라미 하시고, 건물이. 고도지구 밑줄 하시고,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이랑 대지 전부, 건물이랑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고도지구. 그 다음에 2번. 1번의 원칙. 하나의 역시 건물이 동그라미,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밑줄 하시고, 건물. 그 전부,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어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예외. 건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가 밑줄, 방화벽으로 구획. 이 돼 있을 때는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구획이 돼 있더라도 방화지구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구획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죠. 자, 원칙 보시면은 하나의 대지가 밑줄, 녹지지역.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로 띄워놓고 N은 그 뒤에 각각 동그라미. 각각. 각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로 안에,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규모가 밑줄,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여야 됩니까? 녹지지역, 밑줄, 녹지지역. 으로써 해당 녹지지역이 위 1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가 거기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참고해 330제곱미터 이하. 거기 330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려보죠. 자, 여기가 녹지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건 똑같은데 녹지지역에 800제곱미터가 속하고 주거지역에 지금 200제곱미터가 속합니다. 이럴 때. 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쳐 있죠. 이럴 때 원칙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 친 거. 각각. 그래서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따로 쓰고 주거지역 200제곱미터를 녹지지역으로 흡수시켜버리면은 토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2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짓게 해줍니다. 각각 씁니다. 각각. 요거는. 각각. 근데 가로란이 중요하죠. 가로란이. 요걸 한번 바꿔보죠.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가 녹지지역. 이렇게 됩니다. 자,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칠 때 원칙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인데 가장 작은 부분이 지금 어디입니까? 녹지지역이고 이 녹지지역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맞습니까?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원칙은 각각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원칙으로 가는 이렇게 흡수해서 녹지지역을 200제곱미터를 각각을 쓰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흡수해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예전에는 원칙은 녹지지역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이었습니다. 각각이었는데 이 33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100평 이하죠. 100평 이하짜리 녹지지역을 각각을 써버리니까 100평에다가 녹지지역에 지을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방치되는 녹지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작은 녹지지역들 330제곱미터 이하짜리들은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쓸 수 있게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칠 때, 자, 적으면서 하죠. 5번에. 이건 이제 다시 대지죠.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으로, 각각. 근데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여야 됩니까? 녹지지역이고, 이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각각이 아니라 원칙대로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흡수해서 이렇게. 그 뒷페이지.
자, 녹지 지역의 건물이 동그라미 건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자, 녹지 지역에 걸쳐 있을 때 원칙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인데 녹지 지역에 있는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죠. 그럴 때는 각각이 아니라 요거 3번, 4번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고도지구나 방화지구. 자, 한번 걸쳐보죠. 자, 여기가 바꾸고. 여기가 녹지지역, 여기가 주거지역 이면서 이 녹지지역을 방화지구로 한번 지정을 해보죠. 그러면서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걸쳐 있습니다. 건물이. 그러면은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는 각각을 쓰다가 이 녹지지역이면서 방화지구에 있는 건물이 방화지구랑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걸쳐 있죠. 그러면은 각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화지구,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을 때는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도지구도 마찬가지. 녹지지역에 방화지구가 아니라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와 고도지구 아닌 곳에 건물이 걸쳐 있을 때 N은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각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도지구, 대지랑 건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걸쳐 있을 때 한번 기출문제 어떻게 나온 게 있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안 걸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안 걸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걸치면 네,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적용. 여기에 대한. 근데 이제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야 우리는 걸치는 것만 배웠는데 왜 안 걸치는 게 나오냐고. 안 걸치면 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죠.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럴 때 건축 제한은 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중평균합니다.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는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 도로변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이 660제곱미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어디에 걸쳐 있죠? 고도지구와 고도지구가 아닌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건물이랑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건물 전부, 그 전부에 대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땅은 불에 안 타니까 단 방화지구랑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구획이 돼 있으니까 아닌 곳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각각, 원칙은 각각으로 적용을 하는데 단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녹지지역이고 그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각각이 아니라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씁니다. 큰 부분으로 원칙대로.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죠. 이럴 때는 각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3번, 4번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를 좀 보죠. 정답을 좀 불러드리죠. 5번, 6번은 우리 수업 아직 안 했습니다. 1번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에 보면은 1번 용도지역에 거기 축소 동그라미 있어요. 축소 보는 순간 뭐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까? 이게 경미한 사항에 대한 힌트입니다.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거. 그러니까 경미한 것들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뭐 축소, 단축, 감소 이런 것들 나오면은 아 이거 감각적으로 경미한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맨 끝에는 뭘 생략하겠죠.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 맞는 겁니다. 생략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니까. 축소 보는 순간 이건 경미한 겁니다. 2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곳이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구가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업 완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3번. 관농농? 이거 관농농?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거기를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마찬가지 관리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세분할 때도.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도시지역이 미세분되면 보전녹지. 도시지역 중에 가장 센데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관리.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정답 5번입니다. 집에 와서 혼자 푸십시오. 이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4번 찍어가지고 틀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건. 3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일단 녹관농자 빼야 되죠. 1번 탈락.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제가 따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건축이 안 된다라고.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이랑 유통상업지역에는 어떠한 주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3번 탈락. 그 다음에 일종 일반은 저층 편리안이니까 1번 탈락. 그래서 2번이 정답. 공동양호니까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그 다음에 4번 자존심 상해서 이런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1번 여중생, 보호지구는 여중생. 그 다음에 5번, 6번은 아직 안 했으니까 둘 다 정답이 1번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